자, 보죠. 오늘 목표는 너네 학교 진도 나간 데까지 나가는 거. 아직까지 소설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쵸? 그래서 아마 시만 하고 마무리할 것 같긴 한데요. 주몽시나 할 거고요. 뭐 얘가 산문이면 산문 차원이긴 하지. 그렇게 길진 않지만. 주몽시나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달, 꽃, 쉽게 쓰여진 시. 여기까지 나가보고요. 시간이 남으면 황조가도 들어갈 것 같다고 하니까 시간이 되면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프린트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으잉? 으잉. 거기 보면 이제 주몽신화라고 되어 있고 제가 기본 개념을 설명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못 받은 사람 없지? 다 있지? 거기에 대한 설명 먼저 하고 주몽신화 내용 들어갈게요. 응? 학교에서 이 얘기 했니? 철화 얘기했어? 하긴 했어? 하긴 했어? 알겠어. 이게 중심은 아마 아닐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문학할 때 알아둬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 일부러 따로 뺐어요. 자, 주몽신화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고주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어?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주몽신화가 속하는 설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인지를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설화라는 건 쉽게 생각하세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생각해서 옛날 이야기야. 한 민족 사이에서 근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이기 때문에는 아래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해져 내려온다. 뭐로? 말에서 말로. 그치? 구전 혹은 구비로 전해졌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구비 혹은 구전. 배운 이야기를 우리가 설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설화에는 하위 갈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할 것은 신화입니다. 신화 그대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그 시대가 아닌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만화책. 그래서 신화라는 건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 화자를 써서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신적인 존재의 탄생과 활약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 근데 신화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신과 같은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 신이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국신화가 있습니다. 사실 주몽신화는 건국신화, 고구려를 세운 주몽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건국신화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그래서 이 신화의 특징은요. 이야기 자체가 그게 있어. 건국신화가 보통 대부분의 신화거든. 그러면 나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까? 좋은 사람이 좋게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거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우리나라는 신적인 존재가 만들었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만들었어. 이렇게 표현을 해야 자긍심을 가져서 이야기 자체가 신성성을 띠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성이라는 말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알아놔야 된다. 기이함을 전하다. 현실 속에서는 원래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전한다라고 해서 전기성을 띈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혹은 이런 말이랑도 연결이 돼요. 비현실성. 현실적이지 않고 굉장히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 다시 기이함을 전한다. 원래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 뜻이죠. 그런 전기성을 띈다. 신성성을 띈다. 혹은 신비성을 띈다. 이런 표현을 다 쓸 수 있습니다. 문학이니까 가능한 많은 표현을 좀 알아두세요.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주인공이 무엇보다 신적인 존재다. 이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늘이랑 연관되어 있는 하늘의 자재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초월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어.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신화의 특징. 신적인 존재가 신으로서 나라를 세우거나 혹은 활약상을 내보이는 것을 신화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이 신화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들어두는 정도로 한번 보세요. 전설하고 민담이 있어. 전설은 그나마 우리가 조금 많이 들어본 그런 표현이죠. 이 항아리에는 전설이 있어. 이 집에는 전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봐봐. 이게 전설의 특징이랑 이어진다 얘들아. 전설은 무조건이야.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으셔야 돼요. 봐봐요. 자, 얘는 위에 신화랑 비교했을 때 뭐는 없냐면 신적인 요소는 좀 부족해. 조금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로 오는데 대신에 구체적인 지역과
대상을 가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밑에 있는 표현에 나오겠지만 증거물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돼요. 증거물이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현실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면 특정한 지역이나 대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성이 커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구체성. 그 다음에 주인공이 비범한 인물이지만 보통 이래요. 전설이니까 뭔가 좋은 결말을 맺진 않고 그것 때문에 원한이 생겨서 이 항아리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는 특징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전설은 좀 현실적인데 내용 결말은 슬픈 거야. 민담은 반대야. 민담할 때 담이 이야기 담자죠. 이 미는 무슨 미냐? 백성민이야. 그래서 백성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백성은 뭐 좋아해? 해피엔딩이 무조건 좋은 거야. 그래서 봐봐요. 누구 위주로? 백성들 위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갖다가 민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반대야. 전설이랑 민담을 비교해서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전설은 구체성이 있다라고 한 반면에 민담은 백성들끼리 그냥 이야기하는 거잖아. 약간 뜬 이야기야. 뜬 소문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체성이 좀 떨어져요. 시간이나 장소에 구체성이 없다.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전설이랑 비교해서 증거물이 없습니다.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는 반대라고 했어. 평범한 인물이야. 왜냐면 백성들한테 공감을 사야 되니까 너무 이상한 인물을, 너무 비범한 인물을 데려다 놓으면 백성들이 공감을 못해서.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거나 해서 평범한 사람이어도 어떤 결말을 맺긴 해? 행복한 결말을 맺긴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중요한 거는 신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볼 거는 고구려 신화라고 볼 수 있는 주몽신화를 보는 건데요. 자, 뒤쪽으로 넘깁니다. 중요. 자, 이거는 고1 때 시험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고전소설에서 언급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내가 발표해놨지만 다시 발표한다. 중요해.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명칭을 좀 이해를 먼저 해두시고 일대기가 뭔지 생각을 할게요. 자, 영웅이야. 히어로야, 히어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뭔가 구원해줄 수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지. 걔가 일대기적 구조라고 했으니까 이야기하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요람부터 무덤까지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일대기라고 하면 이 사람의 삶의 시작부터 보통 죽음 혹은 결말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기적 구조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 말은 이 영웅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야. 근데 얘가 원래는 얘들아 내가 써놨지만 영웅 소설 조선 후기에 있는 영웅 소설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홍계월전이라든지 임경업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박시전? 이런 것들에 많이 보이는 형태인데요. 근데 이거의 시초가 어디 있냐면 신화에 있다는 거야. 신화 자체가 아까 신적인 인물이 나온다고 했지. 걔가 영웅이야. 보면 영웅이 살아가는 일생 혹은 일대기에 나타나는 뭐가 있대? 구조가 있습니다. 7구조가 있는데 제가 여기 그냥 써놨지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망신화에 보면은 얘네들이 7가지가 어디에 드러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게 사실 시험 문제예요.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건국신화의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는 이후에 영웅소설에서 계승이 됩니다. 관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주몽신화에 이런 특징들이 있겠네라는 거야. 자, 이 주몽신화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얘를 먼저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는 총 7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태어나기 전부터 뭐가 있어?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고귀한 혈통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이에요. 좀 있는 집 자식이거나 하늘의 자식이거나. 그래서 보통 높은 뭐뭐 이건 그냥 명칭이야. 무슨 진사라고 하는 계급이 있어. 뭐 진사의 양딸로 태어났으며 뭐저저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래서 뭐 둘째 딸로 태어났으며 이런 표현을 쓰거나 가로치고 계급이 높다라는 묘사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망신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야기는 하늘이나 혹은 물의 신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 혹은 천상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존재랑 연관이 되어 있다는 식의 묘사가 나와요. 그러면 고귀한 혈통이죠.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있는 집 자식이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 그냥 어차피 여기 읽을 거니까 바로 연결해서 볼게요. 학교에서 주몽신화까지 나갔을 거고 주몽 이야기를 솔직히 모르진 않으니까 바로 해보면 주몽이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어. 미리 할게. 천신이랑 수신의 손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천신 누구지? 정확히 천재의 아들 해모수가 있어. 얘들아 명칭에 익숙해져. 해모수 라고 하는 천신하고 그 다음에 하백의 딸
유화가 있습니다. 천신하고 수신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뭐야? 이거보다 고귀할 수는 없어. 신이잖아. 신의 손자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고귀한 혈통이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태어날 때도 이상해요. 기이한 잉태. 임신을 할 때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출생할 때 뭔가 큰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일 부패적인 친구는 인간은 포유류잖아. 어디서 나와? 엄마 뱃속에서 원래는 포유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알에서 태어난다. 무슨 생이라고 할까? 난생이라고 하죠. 그쵸? 이때 알란자를 쓰는데 두음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난자로 쓴 거예요. 어쨌든 난생, 알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 주몽신화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태몽을 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잉태를 한다고 했잖아요. 태몽을 꾸는데 뭐 꿈에서 용이 나온다, 아니면 하늘의 점지를 받았다, 신선이 이야기를 걸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용이나 뭐 신선이나 영험한 대상들이 꿈에 등장을 해서 이 자식이 출현할 것을 알려준다라는 특징이 있죠. 이런 것들을 기이한 잉태 또는 출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몽도 마찬가지로 바로 보면 어디서 태어났죠? 난생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겨드랑이에서 뭐 알이 나와가지고 탄생했다라는 난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임신할 때도 유화가 뭐를 받아서 임신했다 그러지? 햇빛을 받아가지고 임신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햇빛으로 잉태를 했더라. 그런 얘기도 하나 있습니다.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내용이 전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범하다, 아까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 비범하다는 건 범이 평범이야. 아닐 비자야. 평범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평범하지 않은 능력을 발휘한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머리가 천재야. 머리가 비상하다라고 하지. 굉장히 똑똑한 사람. 그래서 비상하거나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그 머리가 좋은 거를 이용해서 무예를 잘한다든가, 어렸을 때부터 뭐 말을 몇 살이 되기 전에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 주몽 어땠어? 자, 주몽이 잘하는 특기 두 가지 있어. 하나 뭐하기? 활쏘기. 하나 말타기. 이렇게 했지. 활쏘기랑 말타기를 잘했다라고 하죠. 물론 당연한 건데 머리도 좋았어. 지략이라고 하죠. 지략도 있었어. 지략. 이게 결국에는 능력인 거죠. 이 주몽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발휘를 하죠.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의 위기, 얘도 별표 한번 해줄게. 어린 시절에 보통 승승장구를 그렇게 하면 비범한 능력이 있으면 잘 돼야 되는데, 보통 한 번에 시련이 있습니다. 영웅소설에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시련이 나오냐면 전쟁이 나. 그래서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주인공이 아직 어려서 그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부모한테 버려지기도 해. 그러니까 버린다는 게 부모가 애를 살리려고 버리는 거야. 어떤 식으로 버리냐면, 봐봐. 애가 전쟁통에 죽을 수도 있잖아. 자기들은 죽어도 되지만 아이는 안 되잖아. 그래서 아이를 그 바구니 같은 데 태워. 그리고 강가로 떠내를 보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누군가 죽어주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쟁이 일어난다. 근데 이 주몽은 좀 특이한 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린 시절도 아니야. 그냥 태어나기도 전부터 위기가 있어. 자, 금화왕이 그 유화가 알을 낳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여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버리지. 마국간에도 버리고 길바닥에도 버리고 깨틀리기로 하고 이랬잖아. 그래서 알에 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알 시절부터 이미. 누가? 주몽이. 그게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조력자의 도움. 얘까지도 별표를 칠게요. 자, 조력자가 꼭 나와. 약간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공 버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조력자가 도움을 줍니다. 보통 영웅소설에서는 방금 전에 바구니에 떠내려 보낸다라고 했죠. 그거를 주워주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양부모가 나타나. 실제 혈연 관계는 아닌데 얘를 거의 키워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얘가 영웅이 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도와주는 존재가 드러나요, 보통. 그런 게 있고요. 여기서는 주몽한테는 여러 가지의 조력자가 있어요. 넓게 보면 3개고 적게 보면 2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무조건 있는 2개는 알이었을 때 얘기야. 알이었을 때 그렇게 깨뜨리려고 하니까 깨졌어, 안 깨졌어? 안 깨지고 도와줬어. 누가 도와줬지? 동물들이 도와줬어. 안 깨지게끔. 그래서 동물들의 알 보호, 이런 거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결정적인 거, 금화의 아들 대소라는 왕자가 있어요. 걔가 얘네들을 죽이려고 하잖아. 주몽 애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얘가 강 앞에 서서 맞닥뜨렸어. 못 건너. 그걸 도와준 사람이 있지. 사람이 아니지, 미안. 도와준 조력자가 있지. 누구랑 누구지? 물고기랑 자라. 그치? 걔네들이 도와줘. 그래서 물고기나
자라 이런 친구들이 조력자, 보통 여기까지 기본 조력자라고 보고요. 더 들어가면 유화도 조력자라고 보긴 해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유화. 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 대소들이 나를 해칠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도 했고 나한테 나중에 건국하는 데 쓰라고 씨앗도 주거든. 그래서 유화까지 뭐 될 수는 있다. 조력의 의미로 들어갈 수는 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성장 이후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 이후의 위기는 일반적으로 영웅소설에서는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이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 이런 식으로 보통 가고요. 주몽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위기죠. 대소의 위협이죠. 그런 애들이 위기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위기 극복과 행복한 결말. 보통 그래서 전쟁에서 큰 업적을 세운다라고 영웅소설에서 나오고요. 실제로 주몽은 여기서 위기 극복, 행복한 결말에 약간 결이 좀 다르긴 한데 뭐를 세운다고? 고구려를 세운다는 궁극적인 결말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전반적인 큰 흐름을 제가 그냥 미리 본 거예요. 이게 사실 시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밑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고귀한 혈통, 천재, 천신의 아들 해모수와 하백의 아들 유화 사이에서 태어났다. 해모수하고 유화 사이에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기이한 잉태 또는 출생, 유화가 햇빛을 통해서 임신했다라고 하는 거.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난생설화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골격과 겉모습이 영특하고 기이했다. 겉모습도 이미 뭔가 있어 보였다라는 거고요. 활쏘기하고 말타기를 잘했다라고 했고요. 어린 시절의 위기, 유화가 낳은 알을 갖다가 금화왕이 개와 돼지, 동물들한테 먹이를 주려고 했는데 실패하고요. 그 다음에 들판에 버리기도 하고 깨뜨리려고도 해요. 근데 잘 안 됐다라는 거죠. 위기. 그 다음에 조력자의 도움. 알을 갖다 개와 돼지가 조력자야. 그러니까 동물들이 먹지 않았다라는 게 조력자인 거고. 그 다음에 말과 소가 피해갔고 새와 짐승들이 뭐 그걸 덮어줬다. 물고기하고 자라의 도움을 받았다. 플러스로 유화까지. 그 다음에 성장 후의 위기, 금화의 아들들과 신하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 이게 큰 위기고요. 막다른 길에 이르렀으나 강물을 건널 방법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위기 극복과 행복한 결말, 물고기하고 자라의 도움을 받아서 강을 건너서 부여, 북쪽에서 동부에 탈출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세웠다. 위쪽에 세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신화를 보시면 되겠다. 됐나요? 자, 명칭을 정리 못하는 것 같으니까 뒤에 따로 할게요. 자, 주몽신화 인물 관계도 적고 내용 들어갈게요. 뭐 어렵지는 않은데 명칭이 그래서 그래. 방금 전에 천신이랑 수신이 만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천신, 다음에 수신. 만난다라고 하자. 그러면 천신의 이름이 있어요. 원래 시작. 하느님인 거야, 하느님. 뭐라고 할까? 천재야, 얘들아. 어이다, 어이. 천재. 그리고 이 사람은 하늘의 신이죠.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그리고요, 물의 신도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하백이에요, 하백. 하백이라고 하는 물의 수신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천재하고 하백이라고 하는 이 신들의 각각 자식들이 있어. 자, 얘가 주인공이야, 거의. 자, 천재의 아들 누가 있다고 할까? 해모수. 그치? 해모수야, 해모수. 자, 해모수가 있고요. 얘가 지금 아들. 그 다음 하백의 딸 누구? 유화. 있어. 근데 따지면 걔네들이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건데 그 사이에서 나타난 손자. 그러니까 천신과 수신의 손자 누구요? 주몽. 고주몽이야. 이런 관계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3대 구조로 되어 있어요. 3대 구조라는 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자식, 아들까지 나온다는 3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천신과 수신의 결합으로 나온 것이 고주몽인데 이 고주몽과 대비되는 인물이 있다 이거죠.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비되는 건 아까 얘기했던 왕자입니다. 이름이 대소예요. 얘가 왕자예요. 맏아들. 그러면 누구의 맏아들이냐? 금화왕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위에 쓸게요. 금화. 금화.
자, 이 사람은 명칭까지 뭐 알고 계시면 좋은데 동부여의 왕입니다. 왕자는 괜찮죠, 얘들아? 동부여의 왕. 그리고 여기까지 알면 뭐 나쁘지 않은데 금화의 아버지 이름도 나옵니다. 혹시 아는 사람? 해부루라고 해서 나옵니다. 해부루도 있어요. 확인을 좀 해두시면 좋겠다.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고주몽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소 부정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큰 흐름도가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있어요? 자, 주몽신화 근데 전반적으로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으세요. 짧으니까. 자, 보세요. 옛날 이야기예요. 천재의 아들 누가 있었다? 해무수가 있었다. 그리고 수신, 하백의 딸 유화가 있었다. 모르는 사이였어요. 정확히는 이 해무수가, 자, 사설이니까 그냥 들어. 얘가 좀 쓰레기야. 그래서 왜 그랬냐면 얘가 아내를 찾아 헤맸어요. 그래서 하백의 딸내미가 3명 있어요. 3명 있는데 걔네들한테 결혼하자고 했는데 도망 못 간 애가 있었어. 걔가 유화야. 그래서 사실 얘랑 만나게 된 건데 해무수랑 유화가 그래서 같이 하루를 보냈다? 그러면 얘가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줘야 돼. 줘야 되는데 이 하백한테 가서 막 이야기를 해. 결혼하겠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약간 사설이야. 튀었어. 자, 이거 쓰지 마. 튀었어. 약간 튀었어. 얘를 버리고 튀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유화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백한테 쫓겨나. 왜 쫓겨나냐면 너 간수 잘 못해서 분명히 다른 남자애랑 같이 결혼한다고 했는데 얘가 튀었다. 너가 책임을 져라. 해서 아버지가 유화를 내쫓아요. 내쫓아서 진짜 길거리에 내쫓았어. 그래서 유화가 그냥 거지고로 다니고 있는데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 누가 발견했지? 금화왕이 발견을 합니다. 옆에 있는 나라의 왕이 발견한 거야. 그래서 얘한테 어떻게 하냐.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여자 같으니까 데리고 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하백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감옥에 가뒀는데 그러던 중에 유화가 뭘 한다고 했죠? 햇빛을 받았더니 임신을 했다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잉태를 했는데 심지어 못 낳았어? 알을 낳았어. 알을 낳으니까 금왕 입장에서 더 의심이 가는 거야. 그래서 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아까 얘기했잖아. 깨뜨리려고 하고 없애려고 했지. 하지만 실패했어. 그러고 나서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야? 고주몽이지. 고주몽이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뭘 잘한다고 했지?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탄다. 비범한 인물이란 게 티가 났어. 그렇게 지내다가 그러면 이 고주몽한테 위기가 오는 것이 무엇이냐. 금화 왕의 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 왜냐면 어쨌든 우리나라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얘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 혈연 관계엔 나보다 능력이 더 뛰어난 것 같으니까 얘가 나중에 뭐가 될 수도 있겠다? 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눈치챈 유화가 고주몽을 대피시키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대소가 얘를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지. 그러다가 뭐를 만났다? 강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은데 하다가 하늘에 빌었더니 누가 도와준다고? 자라랑 물고기가 떠올라서 다리를 만들어주고 고주몽 그 일파들은 건너가게 한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대소들이 건너려고 하자 다시 가라앉았다. 그래서 이 고주몽이 잘 도망가 세운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뭐더라고요? 고려. 이 내용이 사실 이게 끝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이해를 전반적으로 좀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들어갈게요. 앞에 있었던 거 사실 반복이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적어볼게요. 이쪽이지? 잠깐만. 자, 일단은 뭘 보시면 되냐면 195쪽을 보시면 되겠네요. 195쪽. 나 이거 너네 거 어떤 언니? 잠깐만. 195쪽에 보면 얘들아 개관이 나와 있어.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가 밑에 나와 있죠? 얘는 프린트를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주봉씨나 다시 한번 작품 소개랑 개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작품은 고구려의 건국신화이다 얘기했죠. 나라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건국신화라고 얘기한다 했고요. 이 건국신화라는 것은 다시 건국의 시조가 나라를 세운 내력을 담은 신성한 이야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신화야. 그래서 보시면 시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르던데 시조는 나라를 처음으로 세운 시초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주몽신화는 이런 건국신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고구려의 건국 과정과 영웅적인 면모, 신이한 사건 등에서 왜 의미가 있냐면 고전 소설의 기반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고대 한국 문학의 특징과 민족적인 자긍심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고주몽이라고 하는 뛰어난 사람의 후예다라고 하는 자긍심, 자부심을 심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개건 볼게요. 설화, 건국신화, 영웅신화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적 배경을 보시면 시간, 공간. 시간은 고구려의 건국 시기인 37년, 기원전 37년 전후가 되겠고요. 공간적 배경, 부여하고 고구려예요. 사실 동부여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제 고구려 내용도 있는 거죠. 자, 주제, 주몽의 영웅적 면모하고 고구려의 건국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주몽의 삶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 이번에 발표 한번 할게. 천재, 해모수, 주몽으로 이어지는 무슨 구조 얘들아? 3대기 구조, 이거 단군신화랑 연결돼서 그래. 이거 하나 있고요. 천손강림, 여기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발표할게요. 천손강림 해석되시나요? 강림은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천손, 천개의 손자다 이거야. 이거 누구야? 주몽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동물 양육. 동물이 도와줬잖아. 그치? 그 다음에 난생, 아래서 태어났다. 기아, 오해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언급했을 것 같은데 이 기아라고 하는 것은 기근할 때 기아랑 달라. 배고픈 아이 그거 말고 얘는 버림당했다라고 해서 기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서 한번 버려져가지고 버림당해서 그만한테 위협을 받는 게 기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들어갈 텐데 제 수업 처음 듣는 친구도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하면 제가 하는 필기 완벽하게 똑같이 따라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참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설명은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색깔 안 따라와도 된다 이런 의미라는 거야. 자, 연두색은 형식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뭐 의인법이라든지 비유법 같은 거 쓸 때 형식이라고 하고요. 노란색은 중요한 것들을 제가 노란색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부정, 파란색이 뭐 긍정 이 정도까지만 쓸 건데 똑같이 안 해도 돼. 너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만 해. 알겠지? 들어가도 돼요? 들어갈게요. 자, 고구려의 건국신화로서 건국행의 신성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면 이 앞부분 줄거리는 사실 주몽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둔 거예요. 읽어볼게요. 부여왕 헤브루 나왔지? 나오긴 했어요. 이름이. 자, 헤브루가 아까 누구의 아버지? 금화의 아버지라고 했다잉. 헤브루가 있어요. 어디의 왕? 원래 선대 왕이었던 거예요. 근데 정확한 위치로는 동부여예요. 동부여. 자, 동부여의 왕 헤브루는 산천에 제사하여 곤연에 돌 아래에서 아들 금화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자 관계가 나왔어요. 금화 왕이 있어요. 동부여의 차기 왕인 금화 왕이 탄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곤연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명이에요. 자, 그래서 부여 왕이 자기 아들을 얻고 나서 정승 아람불의 꿈에 나타난 천재. 자, 미리 사실 등장한 거야. 이게 누구니? 아까 누구라고 그랬지? 신이야? 하늘의 신이야? 자, 얘가 꿈에 나타난 거야. 꿈에 나타나서 뭐라 그랬냐면 너 약간 협박이야. 도읍을 옮겨. 나 원래 동부여가 아니라 다른 쪽에 얻으려고 했는데 너 도읍지 옮겨라. 왜? 내 아들이 거기 갈 거거든. 이런 얘기야. 자, 내 나라 이름을 그래서 동부여라고 하였는데 예전 도읍 이게 원래 뭐냐면 이 헤브루가 원래 그 자기가 나라를 차리려고 했던 장소가 좀 더 위쪽이야. 북부여야, 북부여. 북부여 위치는 사실 어디가 갈 거냐? 천재의 아들내미가 갈 거거든. 신작 3년에 천재의 아들 해모수. 자, 천재의 아들 해모수 긍정이죠. 따지면 주몽이랑 연관된 사람이니까. 천재의 아들 해모수. 우리 주몽의 아버지가 거기에 내려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선전포고 한 거야. 약간 협박한 거지, 그치? 그래서 해모수는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정사를 돌보았는데, 아, 그러면 얘는 한나라의 왕이자 하늘의 아들이었어. 이 사람도, 그치? 하백의 세 딸인, 아까 말했지? 결혼하고 싶다 그랬단 말이야. 세 딸인 유화랑 헌화랑 위화가 있었어.
걔네들을 왕비로 삼으려고 했는데 도망 못 간 애가 유화라 그랬어. 그치? 그래서 해모수가 궁전을 지어놓고 새 여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급히 문을 닫았는데 맏딸인 유화만 못 나간 거야. 그래서 이 유화는 미처 달아나지 못하여 해모수에게 붙잡히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일단 쭉 읽어볼게요. 해모수는 용거를 타고 뭐뭐 거하면 얘들아 마차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뭘 타는 거. 그 다음에 하백의 나라에 이르. 하백의 나라가 아까 물의 나라지? 갔어. 결혼하기로 했으니 갔는데 문제는 유아의 혼인을 요청하고 나서 해모수와의 변신술에서 패한 하백은 와중에 진 거야. 그치? 장인어른 진 거야. 혼인을 허락하지만 해모수는 튀었다는 거잖아. 유아를 홀로 두고 떠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미 하백은 자존심이 상했어. 왜냐면 졌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얘가 도망갔다? 더 화났지. 하백은 크게 노해서 유아의 입을 길게 늘이고 괜히 딸내미한테 우발수로 추방을 하고 유아는 누구한테? 금화왕한테 발견이 되더라까지가 이제 주몽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약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반적으로 봤는데 이미 나왔어. 뭐가 드러났냐?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좀 써볼게요. 아까 유화 위에다가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라고 했습니다.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1번. 이후엔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라는 표현 안 쓸게요. 안 써도 알아볼 것 같으니까. 자, 1번인데 그 중에 아까 맨 처음에 어떤 혈통이라고 했지? 고귀한 혈통이라고 얘기했다. 그치 얘들아?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었다. 봐. 여기서 어떤 장면이야? 유아가 못 달아나서 해모수한테 잡혔다. 그러면 천신하고 수신이 아까 결합한다고 했지. 그래서 다시 천신, 하늘의 신과 수신의 결합이라는 표현을 잘 쓸 거예요. 다시 천신과 수신의 결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1번 고귀한 혈통, 천신 플러스 수신의 결합. 그래서 지금부터가 사실 주몽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려갈게요. 금화왕은 유화가 천재 아들의 비임을 알고 무슨 뜻이죠? 유화가 천재 아들, 즉 해모수의 왕비, 즉 아내라는 것을 알고 이 뜻이지, 그치? 그러면 이 그녀를 별궁에 가두었다. 그렇죠. 경계를 한 거죠, 별궁에. 자, 그 여자의 품 안에 햇빛이 비치더니 그로 인해서 임신했다.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가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임신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자, 정기성이야. 신성성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 그냥 추가로 쓸게요. 신성성. 약간 천주교나 기독교 치면 성모 마리아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근데 주몽이 하늘의 혈통을 드러내고 있어. 왜? 하늘의 빛을 받아서 임신을 했으니까. 그쵸? 여기서 천신 숭배 사상이 나온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하늘의 아들이다. 천신을 숭배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하늘한테 임신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혹은 이것도 돼요. 이건 플러스 알파 얘기인데 태양한테 임신을 당한 거니까 태양 숭배 사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태양 숭배 사상이라고도 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신작, 이건 진짜 추가적인 얘기인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들으세요. 자, 봐요. 유아가 뭘 낳아요? 알을 낳는다라고 했죠. 알이 동그래요. 뭐랑 닮았을까요? 태양이랑 닮았어요. 그래서 태양 숭배 사상은 이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자, 신작 4년 개해년에 4월에 주몽을 낳았대. 벌써 나왔어? 자,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굴곡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거 어떤 거야? 비범한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처음 주몽을 낳을 때 여자는 왼편 겨드랑이로 크기가 닷대쯤이든 되는 알을 하나 낳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이한 잉태를 같이 써볼게요. 기이한 잉태 혹은 출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뭘로 임신했다? 햇빛으로 임신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이한 잉태에서 햇빛으로 임신했다. 플러스 알에서 태어났다.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알에서 태어났다. 난생설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난생설화를 통해서 뭐가 높아진다? 신성성. 그리고 말을 좀 바꿀게요. 아까 얘기했던 전기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이함을 전하고 있으니까 전기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신의 한 출생을 했는데 이런 표현도 써요. 난생설화랑 똑같은 말이긴 한데 사람 인자를 넣어서 사람이 태어났다. 아래서 해서 인생란이라고도 해요. 인생란. 그래서 태어나니까 당연히 뭐라고 해? 이상하게 여기지. 자, 사람이 새 알을 낳았을 상스럽지 못하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시켜서 이 알을 마목,
마국간에 가져다 두었으나 말들이 밟지 않았고 깊은 산에 버렸으나 온갖 짐승이 모두 보호했다. 또한 구름이 낀 날에도 그 알 위에는 언제나 뭐가 있었다? 햇빛이 있었다. 보호를 받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같이 쓸게요. 3번.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 위기가 있다고 했지. 어린 시절에 위기가 있다라고 했어. 어린 시절도 아니야. 태어나기 전에 위기야, 지금 벌써. 위기 있고 플러스로 4번. 누가 도와줘?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의 도움이 있다라고 했지. 어떤 조력자? 동물들이 조력자라고 했습니다. 조력자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버려졌지만 결국에 다시 주워서 어미한테 보내서 기르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자주 언급이 되는 거니까 버렸다, 어디다 두었다, 버림당했다, 뭐라고 할까? 아까? 기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버리는 모티프가 있다는 거예요. 기아 모티프가 있어요. 근데 모티프는 외래어 표현이니까 옛날 표현으로는 화소라고도 합니다.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소라고 해요. 화소. 그렇대요. 자, 그래서 마침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알이 갈라지고 사내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못 되어서 말을 하였다. 자, 앞에서도 골격이 영특하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치?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5번 비범한 능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났어요. 인데 여기서 좀 그냥 이건 추가적인 얘기니까 겸사겸사 들어주세요. 얘들아, 알에서 태어났잖아. 아까 알 그렸지? 알이 갈라진다라는 표현이 있어. 너네 그거 아니? 그냥 이건 들어. 소설 중에 데미안 알아요? 읽어본 사람. 자, 이거 얘들아 고등학생 필수도서야. 여튼 자,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 세계가 알이라고 빗대어서 표현하는 구절이 있단 말이야. 봐요. 세계가 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주목은 알이라는 세계를 깨고 나온 거야. 그 말은 뭘까? 새로운 시계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지. 다른 말로 하면 고구려가 건국될 것을 암시하는 게 알이 갈라졌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이건 정말 추가적인 얘기예요. 알겠죠? 보면 그래서 태어났어. 주몽이 영특하다고 했지. 어머니한테 말하되 파리들이 눈을 빨아 잠을 잘 수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주셔서 얘 뭐 잘한다고? 활 잘 쏜다고 하니 어머니가 유화가 갈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는 이 활로 물레 위에 있는 파리를 쏘았는데 그 조그마한 거 쐈는데 화살을 날면 모두 명중하였다. 뭐야?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부여에서는 이 고주몽의 이름에 어원이 나와요. 왜 이런 이름이 되었느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였다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그냥 알려드리려고 고주몽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고구려를 건국했잖아? 하고 나서 고구려니까 그걸 따가지고 자기 성을 지가 지었어. 고라고. 그래서 고주몽이야. 어쨌든 자, 고주몽이라고 불렀다. 주몽은 나이가 들면서 재능도 함께 갖추어져 갔다. 금왕한테는 아들 7이 있는데 그중에 맏아들이 대소야. 주몽과 함께 사냥을 하였다. 자, 이건 추가적인 여긴데요. 그 당시 과거에 기원전 전후에 있었던 환경적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냥을 했다? 아, 그 당시에 수렵 생활이 지배적이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삼국시대 이전이니까요. 그렇죠? 수렵 생활이 지배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왕자가 40여 명을 이끌고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40명이서 한 마리 잡았는데 주몽은 아주 많은 사슴을 자기 혼자 잡았다. 활을 잘 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자가 질투하여, 왕자는 그 대소를 포함한 7명의 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자들이 질투해서 주몽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두고 사슴을 빼앗아 버렸는데 주몽은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돌아왔다. 성질이 있죠. 자, 황태자 맏아들 대소가 이야기하기를 대소 고주몽한테는 부정의 인물이죠. 자, 얘기하기를 주몽은 신용이 있는 장사요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인정을 했어. 얘가 대단한 애야. 그러니까 우리 혈족도 아닌 얘를 경계해야 된다 이거야. 만일 일찍 도모하자면, 도모가 뭔지 아시죠?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거? 뭘 도모하다? 고무하다? 이런 표현도 써요. 어렵게 쓰면. 자,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뭐야? 사실 이거는 인정하는 동시에 질투한 거야. 질투. 내 자리가 위협이 될까봐. 나 맏아들인데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얘가 가로막을까봐 일부러 얘를 막은 거죠. 자, 그래서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했어. 나름 상대성을 따지면 대소에 비해서 금화왕은 약간의 애정이 그래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기회를 주잖아. 내쫓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말을 기르게 하되 그의 뜻을 시험코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뭐 겸사겸사 이야기하면 그때 가축을 많이 길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을 기르게 했는데 주몽이 머리가 좋다라고 했죠. 그리고 어머니의 도움도 받아요. 주몽은 속으로 하늘 품고 어머니께 말하되 나는 천재의 손자야. 그렇죠. 나는 하늘의 아들인 거 나도 알고 있어. 근데 남을 위해서 말을 기르고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어머니, 저는 남쪽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자 했어요. 여기서 야망이 나오죠. 어머니가 계시니 감히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얘기하되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고심하던 일이다. 내가 듣기로는 먼 길을 갈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말에 의지한다고 했다. 아, 너가 나라를 세우고 싶어 일단 명마, 준마, 좋은 말부터 골라라 이거지. 그래서 내가 좋은 말을 고를 수 있다라고 하고 드디어 말 기른 데로 가서 긴 말채찍으로 마구 치니 말들이 마도 놀라서 달리는데 굵은 말 한 마리가 2일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었다. 주몽이 그 말이 잘 달리는 말임을 알고 어때요? 영웅적인 면모, 그러니까 신적인 면모가 있는 거야.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얘가 계략을 짠 거야. 어떻게? 딱 봐도 반지르르하게 좋은 말이면 그 왕들이 골라갈 것 같으니까 일부러 굶기는 거야, 말을. 그래서 몰래 혀뿌리에 바늘을 찔러 놓았더니 그 말은 혀가 아파서 물과 풀을 먹지 못하여 매우 야위었다 해서 일부러 계략을 짜가지고 자기가 그 좋은 말을 가질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밑에 이거는 여러분 한번 훑어보세요. 수업 시간에 다 볼 수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왕이 마목을 돌아보다가 말들이 모두 건강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기르라고 하니까 또 잘 길러서 이걸 또 줬지. 그 계략에 넘어가서 야윈 말을 줬어. 이게 사실 좋은 말인데, 그죠? 그래서 주몽은 말을 얻어서 그 바늘을 뽑고서 먹을 것을 주었다. 주몽은, 자, 조력자가 아까 제가 언급했는데 그 중에 비중이 크진 않지만 나중에 비중이 커질, 건국한 이후에 비중이 커질 개국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이, 마리, 협보, 사람 이름이에요. 그 얘네들이랑 같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젠 진짜 가야지. 좋은 말도 얻었으니까 나라를 세우러 가는 거야. 자, 세 사람과 함께 남쪽으로 갔는데 개사수에 이르니 강을 건널 배는 없고, 자, 여기 하이라이트. 수역하는 병사들이 곧 이를까 두려웠다라고 했습니다. 얘가 장성한 이후, 성장 이후에 위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얘가 6번이에요, 지금. 성장 이후에 위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알 수 있는 거 사자성어 쓸 수 있죠. 진퇴양난 이 정도는 아실 거고. 자, 한자성어 하나 더. 사방에서, 그치,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예 사면초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전전긍긍도 가능하긴 합니다. 사면초가까지 일단은.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탄식하되 나는, 자, 여기 중요, 자기의 근원을 밝히는 거야. 난 천재의 손자, 나 하늘의 아들이야. 그리고 나 물의 아들이야. 뭐 넓게 봐서 아들인 거고 손자죠, 손자. 그래서 지금 난을 피해서 여기 이르렀나이다. 황천후토 얘들아 봐봐. 어려워. 그래, 어렵다 치자. 그러면은 이거는 읽을 수 있지. 천과 토는 있지. 하늘천, 흑토. 그러면 하늘과 땅의 신이시여 이 말이야. 그치? 하늘과 땅의 신께서는 외로운 이 몸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주교를 보내주소서. 여기서 알아두면 너희들한테 좋은 한자 주교가 있어요. 자, 이건 알지 않나? 그 고전시가 할 때 하지 않았나요? 무슨 주자인지 아는 사람?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배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배주야. 자, 그러면 사람이 타는 배, 그 다음에 교는 뭘까? 양화대교 할 때 교야, 교각할 때 교야. 그러면 배로 된 다리, 배다리 달래. 그치? 응. 배로 된 다리를 내려주소서라고 했어. 근데 말을 맞추고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가 자라가 떠올라서 다리를 이루어서 주몽이 가를 건널 수 있었다.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조력자의 도움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따지면 4번이었는데 뭐 4번 안 써도 돼요. 조력자의 도움이라는 거 알아보시면 되는 거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았다. 이게 제일 큰 도움이야, 따지면. 그래서 천우신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뭐 알아두시면 좋은데, 천우신조는 하늘에서 도움을 받았다. 하늘과 신이 나를 살렸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한참 뒤에 출국하는 병사들이 강에 이르렀는데 물고기와 자라가 많은 다리는 사라지고 일부러 이미 다리에 올라섰던 자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그래서 위기가 극복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옛날에 많이 썼던 표현이긴 한데요. 방금 전에 도와준 두 부류의 동물 뭐예요? 자라랑 물고리라고 했죠. 그러면 걔네들이 앞에서 했던 교가 뭔지 알고 있으면 돼. 교가 무슨 교자라 그랬지? 다리교라고 했지. 봐요. 물고기 한자로 뭐야? 물고기? 어지. 그 다음에 너네 그거 알죠? 판소리 혹은 너희들가 알고 있는 고전 소설 중에서 토끼가 간을 빼먹으면 살 수 있다고 해서 용왕이 불러오라고 했잖아. 누구한테? 별주구한테, 자라한테 불러오라고 했잖아. 그때 별이 있죠.
자라예요, 자라. 그래서 어별이라는 표현을 써요. 물고기 어자에다가 자라 별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랑 자라가 다리를 만들었다, 성립시켰다 라고 해서 뭐라고도 하냐면 별 성교라고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어별 성교도 있고요. 더불어서 여기에서 말이 안 된다, 전기성 혹은 신성성, 이게 왕의 자질이라는 거야. 왕이 될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살아남는 거지, 그치? 어별 성교. 보면 자, 주몽이 어머니와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 못하였다. 그쵸? 이건 좀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이에요. 그 어머니가 말하되 너는 어머니의 염려를 하지 말아라 하고 이에 오곡의 씨앗을 싸서 주었는데, 겸사 알 수 있는 거, 농경사회니까, 그 당시니까 농경이 중요시되는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몽은 생이별만한 이별이 마음이 간절하여 보리 씨앗을 잃고 말았다. 뭔 얘기냐면 엄마 하다가 잃었단 얘기야. 그래서 보리 씨앗을 잃었는데 다시 주지. 자, 주몽이 큰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비둘기 한 쌍, 이게 상징이야.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다. 주몽은 면밀히 말하되, 자, 분명히 신모, 어머니, 우리 신의 어머니, 우리 엄마가 보리 씨앗을 보내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리 씨앗 실수 잃어버린 거 알고 우리 엄마가 비둘기를 통해서 보내줬구나, 이 얘기야. 그래서 자, 이에 활을 쏘아서 한 화살을 모두 잡았다. 목구멍을 이렇게 벌려서 보리 씨앗을 꺼내고 나서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까 비둘기가 살아나서 날아갔다. 이것도 전기성이죠, 그쵸? 다시 지가 살렸대. 자, 왕은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대략 정하였다. 마지막에 나왔지만 고구려를 건국하는 마지막 단계, 영무로서의, 건국 시조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작품 내용은 이렇고 밑에 참조하시고요. 자, 뒤에 이제 학습 활동이 있는데 저 어차피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고 똑같은 건 안 할게요.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돼. 자, 주몽신화 내용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어. 천재, 해모수, 그 다음에 하백, 유화, 이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주몽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조되는 인물들이 해부르, 금화, 대소 이렇게 있다라고 했고요.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건 이해하시면 돼요. 대소가 금화와 다음과 같이 얘기한 까닭 뭐야?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왜? 자기 뭐가 위협당할 것 같아서? 신분. 그러니까 자기가 차기 왕이 될 것이 위협당할 것 같아서 이 얘기야. 읽어보시면 되고요. 주변으로부터 어떤 도움? 자, 유화 부인. 어머니가 뭐 줬지? 나중에 씨앗. 그치, 오곡의 씨앗이 줬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말도 도와줬지? 그 다음에 오이, 말이, 협부. 같이 개국할 애들. 그 다음에 물고기 자라. 그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갈 수 있게 위기 극복의 근원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갈래적인 특징. 아까 봤던 농경이나 뭐 산항이나 수렵 생활했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는 별표하고 넘어갈게요. 주몽의 생애 정리하고 건국 신화로서의 특징. 아까 얘기했던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예요. 별표 했으니까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여기 2번, 이게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야. 넘어갈게. 단군 신화 있어. 단군 신화도 모르면 안 돼. 모르면 진짜 한국 사람인데. 자, 봐요. 단군 신화 얘기는 알고는 있겠지만 비교를 해서 보실게요. 다 얘도 마찬가지로 건국 신화야. 단군, 왕검의 탄생과 고조선의 건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근원이야. 고조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시작이죠. 자, 개국 이념. 우리나라의 개국 이념이야. 홍익인간이라고 하잖아. 홍익인간이 뭐냐면 널리, 이롭게 하라. 뭐를? 인간을. 그래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홍익인간의 정신이죠. 그렇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그래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건국신화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어. 아까 3대 구조가 드러나는데 하느님. 그 다음에 하느님의 아들 환웅.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손자 단군이 되는 거죠. 그 관계가 똑같다. 뭐랑 똑같다? 천재, 해모수, 주몽이랑 똑같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천송 강림의 모티프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되고 싶어해? 사람,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 통과 의례가 있죠. 뭐랑 먹어야 돼? 마늘이랑 쑥만 먹으면서 궁궐에서 지내야 돼. 근데 그걸 통과한 애가 있고 못 통과한 애가 있잖아. 누가 못 통과하지? 범이 실패를 하는 거죠, 호랑이가. 그래서 보면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령스러운 환웅, 이게 아들이죠. 하늘의 아들. 아들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환웅은 영어 믿는 쑥 한 자루와 마늘 20토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하였다 했어요. 이런 걸 뭐 통과 의례라고 한다고요.
그쵸? 인간이 되기 위한 나름의 실험과 고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곰과 범은 이것을 먹으면서 동물 생활을 시작하였다. 곰은 3, 7일 동안 잘 참고 건디어서 여자, 뭐가 됐지? 이름이 있잖아. 웅녀. 고문. 그래서 웅녀가 됐는데 범은 이를 참지 못하고 뛰어나가서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비교해서 보면 여인이 된 곰 웅녀는 혼이나 세상이 없으므로 늘 신단수 아래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환웅이 같이 결혼해주기로 했잖아. 잠시 인간으로 모습을 바꾸어서 그와 혼인해서 아들이 나왔는데 그게 누구야? 단군 왕검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 시초에 대한 얘기. 뭐 겸사겸사 이건 역사적인 얘기긴 한데 단군은 종교적인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인 군장이야. 그 당시에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사랑 정치를 같이.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건국 신화의 측면에서 뭐가 있다는 거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거야. 이런 3대의 구조 같은 것들이. 다시 봐. 자,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까닭. 통과의례를 지가 통과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작품과 주몽신화의 공통점을 정리해보자. 별표 얘만 보시면 돼요. 자, 부자손의 3대기 구조 나타난다라고 얘기했고요. 아까 천손하강, 하늘에서 내려온 자식. 그렇죠. 단군도 하늘의 아들이잖아. 하늘의 손자잖아. 그 다음에 유화, 웅녀. 이건 추가적인 얘기야. 유화도 시련이 있었지. 어떤 시련?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알이 나왔다는 이유로 엄청 경계당했잖아. 그거 있죠. 그 다음에 웅녀도 어떻게 됐어?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그치? 부부를 가지고 싶어서 기도를 했다는 게 있죠. 그래서 건국시조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유배를 가거나 100일 동안 동굴에서, 이것도 있고, 동굴에서 쑥막 마늘을 먹는 등 고난을 겪는다. 또 있고요. 신단수에서 계속 기도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신화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작이 굉장히 큰 데서, 큰 뜻에서 시작을 했구나. 사늘에서 시작을 했구나. 민족의 자부심을 높이고 결속력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더라. 그런 의미의 신화가 있다는 거죠. 됐어? 이렇게 하고요. 작품 더 있는데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더 할게. 자, 앞으로 와요. 뭐였지? 마음의 달까지만 할게. 어렵다고? 이거 어렵다고? 안 어렵지 않아요? 오늘 하는 시들 다 쉬운데? 마음의 달이랑 꽃이랑 쉽게 쓰여진 시가 그나마 어려운가요? 얘까지만 해요. 얘까지만. 자, 일단은 마음의 달이라고 했어. 좀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잘 안 나오는 작품이긴 한데요. 뭔가 이것도 그런 작품이야. 시험에 낼 만한 작품이라기보다는 그냥 너희가 감상하는 차원의 작품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쨌든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자, 마음의 달. 이 작품은 크기 괜찮니? 보이니? 자, 가시나무 울타리를 넘어가는 달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 입은 마음에 대한 위로와 깨달음을 담아낸 시이다라고 했어. 힐링시야, 한마디로. 그래서 어떤 달? 가시나무 울타리가 따지면 시련과 고난이겠지? 걔네들을 넘어가는 달을 봤는데 그 달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위로와 깨달음이야. 자, 그럼 볼게. 이 화자는 가시나무 울타리에 찔리듯 걸려있는 달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가 떠올라서 마음이 어두워진다. 근데 역설적인 인식이 있어? 꺾어야 돼. 꺾이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꺾임의 의미가 여기선 긍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보름달도 가시나무 울타리를 넘어서게 되면서 화자의 마음 또한 보름달처럼 환해지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얘는 되게 유기적인 내용의 시예요. 하나씩 보면서 어떤 상징이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은 참신하고 탁월한 언어 표현과 한마디로 잘 썼다, 잘 만들어진 완성도 있는 작품이란 뜻이야. 서정적인 분위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달도 꺾어야지 차오를 수 있다. 꺾여도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시라는 점에서 교과서적인 의의가 있어요. 자, 밑에 볼게요.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입니다. 감정을 다루고 있는 자유시. 형식이 없는 시를 얘들아 자유시라고 하지? 그런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 상처받은 경험을 승화는 아시죠? 좋지 않은 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내는 것을 승화라고 하죠. 자, 욕망에 대한 달관적인 태도. 달관도 아시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모든 걸 초월한 상태를 달관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형성하고 있다. 달이라는 걸 통해서 형성하고 있고요. 가시나무 울타리를 넘어가는 보름달의 모습을 서정성이 좀 두드러지는 작품입니다. 한마디로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달빛에 있는 분위기, 그 다음에 일상적인 언어, 꺾임이란 단어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참신하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볼게요. 다시. 앞에랑 똑같으니까 설명 더 안 할게. 색깔 똑같은 의미야, 얘들아. 가시나무 울타리에 달빛 한 채 걸려 있습니다. 마음이 또 생각 끝에 저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대충 그릴게. 자, 울타리니까 빨간색으로 그리자. 뭐 있다라고 해보자. 울타리 대충 그려. 이렇게 있어. 더 원래는 정교하겠지. 뭘 그리려는지 알겠지? 자, 그 울타리에 뭐가 있어? 달빛이 걸려 있어. 근데 약간 이런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풍경을 이 사람이 보고 있어. 근데 여기를 보면서 마음이 생각 끝에 저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울타리가 부정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넘어가고 있겠지. 따지면 약간 이런 모습이었겠지. 우연치 않게. 이런 느낌이었겠지, 그치? 그래서 찔리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야, 그치? 봤을 때, 아, 이 달이라고 하는 거를 찌르고 있는 애가 얘구나. 그럼 얘가 부정인 거야. 얘가 상징하는 바는 시련, 고난, 고통. 이런 게 되겠지. 뭐 더 많은 시어를 쓸 수 있습니다. 고통, 불안, 위기 등등. 자, 달빛 한 채 걸려 있습니다. 한 채, 집 한 채 할 때 그 채야. 그러면 달빛은 긍정이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이상, 소망, 혹은 화자 자신이 될 수 있는데 그게 걸려있대. 그럼 거기에 걸려있는데 보니까 찔렸어, 제가. 그래서 내가 그걸 보니까 마음이 또 생각 끝에 저뭅니다. 얘들아, 저문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내려간다는 거지. 진다는 거잖아. 무슨 이미지지? 내려가는 거. 하강적 이미지. 그러면 하강적 이미지를 썼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 아, 자기가 지금 굉장히 애상적인 느낌이구나. 안타깝고 슬픈 거구나. 라는 거를 분위기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옆에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강적 썼지만 혹은 애상적 또 쓸게요. 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야? 저 달을 보니까 내 마음도 우울해졌어. 왜? 저 달이 나 같아서. 상처 입은 나 같아서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다 다뤄줄게. 마음이 생각 끝에 저문대. 얘들아, 마음이 눈에 보여? 아니지. 마음이 여기 내려가? 아니지. 이거 뭐지?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지. 왜냐면 마음이 추상적 개념이고요. 그게 뭐 된 거야? 저물어. 시각화도 돼. 구체화나 시각화나.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확인된다. 그래서 그럼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물망초 아시죠? 약간 푸른빛이 도는 예쁜 꽃 있어요? 자, 망초꽃까지 다 피어나서 들밭 한쪽이 기울 것 같은 보름밤입니다. 다시 여기까지 봤을 때가 달빛이 비추고 있는 밤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한 거야.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 여기 옆에는 뭐 대충 그릴게. 꽃이 피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게 뭘 주냐? 서정적인 분위기를 더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이 지금 이 사람이 있는 장소야. 그리고 아까 달이 떴다라고 했으니까 보름 밤이 떴다라고 했으니까 뭐 저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공간적 배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미리 얘기를 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서정성입니다.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달빛도 예쁘고 그 다음에 옆엔 꽃도 피어있고 그럼 이 서정성이 주제랑도 연관이 되는 거야. 조금 이따 더 볼게. 자, 달빛이 너무 환해서 나는 그만 어둠을 내려놓았습니다. 자, 봐봐 얘들아. 여기서부터 시적 전환이 있는 거야. 달빛이 너무 환해서 그러니까 저 달빛이 물론 겉으로 처음 봤을 때는 찔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보니까 그거를 상쇄할 만큼 너무너무 밝아. 그게 좋다는 거지. 그래서 달빛이 너무 환했기 때문에 즉 여기서 이 사람이 달빛에 대해서 뭐를 본 거야? 치유가 된다는 속성을 느낀 거야. 얜 자기가 그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래서 어두운 그 상처 입은 나의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자기가 달을 보면서 느낀 정서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지는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달 보고 자꾸 절을 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바라는 만큼이나 간절합니다. 까지가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거든요. 어떤 사람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 저 달이랑 다르게, 둥글둥글한 달이랑 다르게 뾰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빗댄 표현이지. 그러니까 되게 날이 선체로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지.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해? 절을 해. 얘들아, 추석 때 어디 보고 소원 빌어?
달, 그치? 이 달이라고 하는 건 원래 옛날부터 뭐의 기원이냐면 우리가 소원을 이뤄질 수 있는 이상의 근원이야.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광명이야. 그래서 자꾸 절을 합니다. 왜? 소원 비는 거야. 근데 이 소원 비는 게 이 사람이 뭐가 느끼니까? 이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뭔가 욕심이 계속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절을 하잖아. 근데 이 태도가 바라보는 것이 바라는 만큼이나 간절하대. 얘네들이 되게 물질적인 욕망을 발해서 달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봤어. 근데 그걸 보면서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달도 때로 빛이 꺾인다는 것을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찔려본 사람들이 긍정이야. 찔렸다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아까 있었던 맨 처음에 썼던 이미지랑 같이 연결돼서 가는 거죠. 봐요. 달이 찔렸잖아. 달이 우리라고 했잖아. 찔렸지. 물타리에 찔린 게 우리야. 우리는 뭘 겪어봤냐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야. 상처라고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표현을 쓰면 꺾임이야. 꺾임이랑 상처가 있지.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자, 달도 때로 빛이 꺾인다는 것이야. 달이 아까 이상향이라고 했어. 그치? 근데 얘도 언젠가 빛이 꺾인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꺾인다. 달이 꺾이는 건 어떤 거냐면 얘들아, 우리가 달의 한쪽 면만 보잖아. 그게 점점 차올랐다가 이렇게 보름달이 되었다가 또 다시 꺼지지. 사구로 꺼지지. 어쨌든 자, 한 달도 반 꺾이면 보름이듯이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지. 봐. 한 달 정도 지나면 달이 어때? 꽉 찬다고. 그치? 보름달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한 달 정도를 채웠다라는 거를 반 정도 꺾이면 한 달의 반이 지나면 이런 뜻이야. 그러면 뭐가 된다? 보름이 된다. 아, 그러면 꺾이는 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왜냐면 나쁜 게 아니라 실현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꽉 찰 수 있잖아. 그치? 풍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꺾어지는 것은 무릎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것도 하나씩 자세하게 보면 이거예요. 앞에 있는 무릎, 누가 무릎을 꿇었니? 이기적인 사람들이 무릎을 꿇은 거잖아. 그래서 그게 아니라 마음이다. 아, 그러면 진짜 달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무릎을 꿇고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달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 어떤 깨달음? 아, 달도 꺾이는구나. 우리도 꺾여도 괜찮구나. 라는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정리 한번 할게요. 자, 마음을 들고 달빛 아래 섰습니다. 쭉 읽고 들숨 속으로 들어온 달이 마음속에 떴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성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깨달았어. 달이라는 걸 우리가 보고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건 달빛을 통해서 꺾임의 미학, 꺾였을 때의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지? 그래서 쭉 보면 달빛이 내려갈게 살짝만. 가시나무 울타리를 넘어설 무렵에 가시나무 울타리를 넘어섰다. 즉 얘가 꺾이고 나서 시련과 고난을 넘어설 무렵에 시간이 바뀌었어. 마음은 벌써 보름달입니다. 즉 우리도 뭐를 통해서? 꺾임을 통해 가지고 보름달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 그치? 좀 말을 쉬니까 직접적으로 안 했는데 중간에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해가 됩니다. 다시 볼게요. 자, 이 사람의 생각. 아까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이 알 거라고 했어. 그 말은 꺾임이 있어야지 비로소 뭐가 생긴다고? 여기서의 표현은 보름달이 생긴다고, 그치? 꽉 찬다고.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이거야. 주제 요약이야. 결과.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있어야지. 즉 꺾임이 있어야 나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성장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말을 좀 교과서에 있는 걸 바꿀게요. 달관하다로 바꾸죠. 달관의 경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 경제에 이를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게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다시 한번 언급하면 꺾이는 게 사실 원래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나쁘지만 여기서는 긍정이야. 그런 점에서 아까 무슨 법이라고 했지? 역설적인 인식을 쓴다. 역설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역설적인 인식 더불어서 듯이 했으니까 직유법. 알겠지 이거는?
이해되니? 자, 큰 틀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달이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꺾임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다 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옆에 봐봐요. 시가 짧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 다 별표 한번 합니다. 마음속으로 정리 한번 할게요. 자, 마음의 대조적인 형상화. 자, 어떤 마음이 있었어? 처음에는 저 달을 보면서 달이 상처 입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이 저물었어. 부정이었어, 여기까지. 그랬는데 달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마음이 보름달이 되는 단계까지 이르렀어. 즉, 마음이 다시 꺾임을 통해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치? 그래서 대조적인 삶의 모습, 인간에 대해서 비유하자면 그 달에한테 소원만 비는 물질적인 사람들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야. 꺾일 줄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야.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처를 받아서 마음속이 달과 같이 저절로 차오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역설적인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역설적 깨달음이 아까 얘기했던 꺾어야 보름이 된다라는 거죠. 말을 정돈해 볼게요.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성숙해진다. 성장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성숙해진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아까 이기적인 사람들이 계속 소원을 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저렇게 욕심 부리지 말자는 거야. 그래서 충만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달관의 태도를 얻을 수 있다. 욕망과 거리가 생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정서적 미적 효과. 이거는 단원의 표예요. 우리가 이 시를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 그래서 달에 비유했다. 이게 미적 감각. 꺾이다라는 일상적 표현에 역설적인 의미를 더했다. 망초꽃이 아까 피었다라고 했죠. 서정성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피어서 상처받은 사람에게 우리한테 뭘 준다? 위로를 준다. 상처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려주는 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로 갈게요. 이거는 주요 내용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전반적인 흐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얘는 좀 다시 읽어볼게요. 별표 한번 할게. 별표. 아까 꺾이다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와 실제 의미를 비교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일반적으로 꺾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가지가 꺾이다, 뜻이 꺾이다의 부정의 의미인데 그게 아니라고, 여기선 아니라고. 자, 그러나 이 시에서는 한 달도 반 꺾이면 보름이다 라고 하면서 꺾이다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유롭고 환한 마음 상태를 얻을 수 있는 게 꺾임의 상태이므로 얘가 역설적인 깨달음이다 라는 표현을 쓴 거죠. 역설법이라고는 아마 안 할 것 같고요. 역설적 인식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름답게 느끼셨다면 다른 사람 추천해주고 싶다. 이거 읽어보면 되겠죠. 3번은 학교에서 여기 했는지 모르겠어. 나 그게 궁금해서. 학교에서 메밀꽃 필 무렵 했어요? 여기 했어요? 안 했어요? 저 그럼 진짜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원래는 이 소설도 되게 긴데 메밀꽃 필 무렵 내용 아는 사람? 왜 모르지? 고1 때 수업 들은 사람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지?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 여기에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나와. 이건 그냥 들어. 장돌뱅이가 나와. 장돌뱅이가 뭐 하는 사람이지? 그치. 장사하는 거. 그치. 보찜 잔사꾼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장돌뱅이 허생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허생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전국을 돌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러다가 간단하게 이것만 쓸게. 누구를 만나냐? 이 허생원이 만나는 젊은 장사하는 애가 있어. 동이라는 애가 있어. 그 젊은 애가 사실은 결말부터 얘기할게. 스포할게. 얘네들이 혈연 관계일 가능성이 서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근데 그거를 알게 되는 장면이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하얗게 피어있는 그 곳을 가면서 알게 됐어. 왜냐면 중간에 허생원이 넘어져가지고 동이가 젊으니까 얘를 업어가지고 메밀꽃밭이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막 이만저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알아보니까 허생원이 옛날에 젊었을 때 약간 놀았어. 어떤 여자랑 논 적이 있는데 그 여자 이름이 성서방네 처녀야. 근데 걔랑 놀았다가 결혼까지는 하지 못하고 얘가 장돌뱅이니까 계속 장사를 했어. 근데 이 동이가 자기는 아빠가 없대. 왜 없니? 물어봤어. 왜 아빠가 없어? 라고 하니까 동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어머니만 계셨대. 그런 게 어딨냐? 라고 했어. 그게 복선이야. 알고 보니까 허생원이 그 만나서 놀았던 그 성서방네 처녀 아들이 얘인 거야. 그런 게 나와. 복선으로. 뭐 같은 혈연의 피가 크린다는 느낌이랑 왼손잡이라는 거랑 뭐 등등등 나와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그 앞에서 서정성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똑같아서 언급되는 작품이에요. 일단 볼게요. 장돌뱅이의 삶의 애환과 인간 본연에 대한 애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여러분들은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정보 시간이라고 하죠. 정보 시간에 보면 그 한글 타자 연습을 해요. 그 중에서 장편의 글을 쓰는 거 중에 애국가 뭐 이런 거 있고 그 중에 꼭 나오는 게 얘거든. 근데 그 장면 중에 제일 유명한 장면 이 얘예요. 자, 지금 메밀꽃밭을 동이랑 허생이 지나가고 있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어떤 소리가 똑같냐면 달밤이 똑같다 뭐 그런 얘기예요. 앞에 마음의 달도 달이 있으니까 서정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서정적 분위기가 유사하다는 얘기야. 다시 볼게. 조선달은 그 허생원 친구야. 이지러져는 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긋하게 부드럽게 흘려내고 있다. 뭐야? 서정성이야. 서정성. 오케이? 뭐 보면 이게 다 지금 묘사야.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돌리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산허리에 걸려있다. 가는 중이야. 아직 멀었어.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이건 알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할까? 직유, 화류. 이해되니? 자, 같은 직유지. 달의 숨소리. 숨소리 내는 건 동물도 되니까 화류인 거야. 쓰긴 할게. 직유, 화류. 손에 잡히듯 들리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야. 자,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에서 메밀꽃 필 무렵이야.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꽃이 속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여기가 서정성이 제일 두드러지는 부분이에요. 붉은 대궁은 그 줄기예요, 줄기. 줄기가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메밀꽃밭에 서정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이것만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 동이랑 조선달이랑 허생원,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길로 흘러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 나머지는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걸 왜 가지고 왔을까? 마음의 달에 나오는 달이라는 똑같은 소재를 쓰고 있고요. 서정성이 두드러진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니까 시험범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두셔라. 오케이? 네. 고생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 마음의 달에서 하다가 무엇인가 찔러서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했는데 맨 마지막에 마음은 달에서 달입니다 나오잖아요. 네. 화자는 무엇인가 찔러본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